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IK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오늘 만나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은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을 들어보시죠. 지난 21일 밤 11시 50분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박모 씨의 가족에게 박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취침 시간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해 차량에서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이송 중 숨졌다는 교도소 측의 설명과 달리 숨진 박 씨의 몸에는 온몸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복부와 팔, 다리 등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입과 코에는 출혈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멍은 특히 배 부분에 있는 멍, 찍은 그런 흉터들이 있어요. 딱지가 애가 이주경이 됐을 때까지 네, 저도 이 사건 뉴스 보면서 정말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고 참담했었는데요. 네. 교도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재소자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피살당했다는 게 너무 좀 착잡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지옥의 7번 방, 지옥의 교도소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짚어볼 내용이 많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네, 오늘 표디의 프로파일링 요청합니다. 네. 혹시 이 사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차분히 사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21년 12월 21일 밤입니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남성 수용자 한 명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요. 네, 그런데 피해자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예, 부검 결과 가혹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 피의자를 폭행한 사람은 같은 방을 쓰던 3명이었고 특히 20대 A씨가 주범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A씨는 강도 살인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무기수였고 피해자는 출소 3개월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옮겨와서 A씨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아하,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네, 다른 수감자들은 무기수 A씨가 교도소 안에서 주인처럼 행세를 했다. 다른 수감자들이 A씨를 무서워했다라는 증언이나 이런 보도 내용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같은 방에 있었던 동료 B씨와 C씨가 폭행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이 둘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했고 응급 상황에서 40분간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하, A씨는 살인죄로 나머지 둘은 살인 방조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요. 네. 무기수 A씨는 일부 행위를 인정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요. 같이 넘겨진 2명은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늑대굴에 던져진 토끼입니다. 그 방이 늑대굴이고 피해자분이 토끼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좀 이해하시기 쉬운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사실 웬만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을 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재소자들의 범죄의 종류 그리고 폭력성, 네. 위험성 등에 따라서 분리 수감을 합니다. 맥시멈 시큐리티 퍼실리티 이러면 가장 최고위급의 보안이 네. 유지되는 상대 폭력성이 높은 재소자들만을 네. 수용하는 교도소거든요. 그리고 폭력성이 낮은 그 재소자들은 별도로 다른 곳에 수감하는 거죠. 분리해서.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모범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렇죠. 환경이 된다던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을 한 방실에 혼거라고 하죠. 네.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이 일제 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방식을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이 아마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유 네. 그리고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중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약간 학교 폭력이나 네, 군대 내 폭력 같은 것도 연상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그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계 질서 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그 지배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폭력을 휘두른다는 그런 어떤 원리는 덕원 씨 말씀처럼 네. 군대 내 폭력, 학교 폭력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궁금한 점이 참 많은 사건인데요. 예. 일단 무기수 A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는 폭행 행위는 일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 자기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나머지 방조 혐의의 2명도 자신들은 살인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피해자를 내버려둔 것은 무기수 A 씨의 협박 때문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살인을 하게 된다면 네. 자신들이 교도소 내에서 훨씬 더 뭐 징벌을 당할 테고요. 네. 그리고 무기수도 사실은 모범수로 인정받으면 감형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 네.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기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살인하겠다는 인식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행위들 한 2달여가량 계속된 지속적인 폭행 네. 그리고 마지막 폭행 당시에 피해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타 행위들 네. 그 행위를 할 때의 행동은 다분히 우리가 흔히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의 살인의 고의는 분명히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한 차례 일어난 우발적인 폭행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지배하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네. 그런 것 가학적인 같습니다. 폭행 행위거든요.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도 사실상 이거를 방조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군요. 방조로 일단은 아마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네. 검찰은 방조로 기소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떠나서 뭐 범죄 심리적으로 보자면 저는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주도하고 누가 가장 많은 혹은 강한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나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동의 의사로 함께 공동의 지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해를 했습니다. 같은 모두가 다 살인범이라고 봐야죠. 네, 이들은 어째서 같은 방 동료를 이렇게 폭행한 건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뭐 어떤 부분이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돈에 관련됐던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은 표면적인 동기와 심리적인 동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 동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폭행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족에게 영치금을 더 많이 넣도록 하고 그 가족이 넣어준 영치금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네. 형태겠죠. 그래서 폭행을 더 가혹하게 하면 할수록 겁에 질리고 공포의 그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넣어달라고 할 테고 네. 이게 아마 표면적인 동기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폭행 행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요. 네. 그리고 폭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합리적 이익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폭행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쾌감, 지배욕과 정복욕의 충족 이런 것들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 지속성과 가혹성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아마 이면에 있는 심리적 동기는 이들에게 있는 그런 가학성, 네. 우리가 흔히 세디즘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남의 고통, 남의 상처, 남의 아픔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범행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교도소잖아요. 네. 교도소는 이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갇혀 있는 곳이고 예. 그 내부에서는 통제와 감시가 있을 텐데 이런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명확하게 보통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교도소 방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들의 그 행동 모두가 어떤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뭐 운동을 하러 갈 때, 식사를 하러 갈 때, 네. 그리고 매일매일 교도관들이 생활 점검을 하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그 이상, 상처, 그렇죠. 뭐 고통 이런 것들을 감지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교정시설의 그 수용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 네. 그래서 교도관들이 적절하게 재소자들 한 명 한 명의 안위를 살피고 이상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
교도관 한 명이 맡는 재소자 네. 이게 이제 적정 수준, 법정 수준을 지나치게 초과한 상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교도소 시설들도 어떤 곳은 뭐 120%가 넘는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범죄자의 성향에 따라 분류가 어려운 것도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 철학, 교정 정책 이거 근본적으로 좀 되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주도한 그 범인이 있죠. 네, 이 사람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강도 살인죄인데 그 자기가 저질렀던 그 행위도 무척 잔혹하고요. 그렇죠. 네. 범행 부인했다가 결국 증거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형 이라는 형벌을 형법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않죠. 20년이 훌쩍 네. 넘어가다 보니까 판사들도 판결에서 사형 언도를 안 내려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사형이 있으면 집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도 사형에 네. 해당되는 죄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법적으로 사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네. 뭐 미국의 여러 주 또 영국,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형이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라도 그런 좀 형량을 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교정과 관련해서는 무척 많은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요. 과밀 수용도 문제지만요.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네. 혼거 이 상황도 문제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 사건 피해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네, 저도 이제 사실상 집행이 되진 않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단 사형제도 존폐로는 변론으로 네. 하고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형량이 사형이기 때문에 네. 이미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들어와서 교도소 내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한 명을 집단적으로 네. 지배 통제하면서 가혹하게 고문을 행하고 결국은 사망 이르게 했다. 이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맞죠. 그런데 판사들이 기피합니다. 저는 사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사형을 내렸을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판사들은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적인 면과 그리고 법 집행의 엄격함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도관들은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 폭행을 몰랐던 걸지 아니면 감지를 했지만 혹은 그걸 좀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게 네.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 예. 무기수 A씨가 흉기를 가지고 다른 재소자를 협박한다라는 이런 민원이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건 약간 좀 묵인되거나 좀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상당히 교도관들이 그 역량 이상의 업무에 의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고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로는 인지를 못했다면 그래도 교도관으로서의 능력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인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네. 교도관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재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인권위에 대한 민원 제기, 제소 또는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적인 고소 이러한 네. 행위들을 재소자들이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증거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한 네. 말만 들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경우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네. 혹여나 어차피 교도관들이 재소자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차라리 재소자들끼리 서로 알아서 위기 질서를 잡고 군기 잡고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빨리 고쳐줘야 되겠죠. 네, 그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수 A 씨가 아마 그런 어떤 서열 구조에서 좀 상위 꼭대기에 있을 확률이 높았겠군요. 일단 그 방내에서는 최상위 포식자 네.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 교도소 전체에서도 일단은 사형수 혹은 무기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상당히 상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포악하다든지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듣거나
조금 맞고 말지라는 그 행태를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서로 뭐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다투거나 하게 된다면 누가 손해 볼 것이냐. 밖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있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증거, 때문에 네. 그 차라리 참고 그냥 그들의 어떤 폭력과 그들의 어떤 압제와 이런 것들을 그냥 견뎌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최상위 그 위치에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사건 하나만을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대한민국 교정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교도소 과밀 문제 해소를 해야죠. 그게 가장 우선이겠네요. 가장 우선입니다. 네. 교도소를 더 짓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재소자들의 폭력성이나 또는 죄종별로 분리 수용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지금은 그럴 여지조차 없는 상태죠. 워낙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교정시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는 분리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혼거 수용 안 하겠다고 법무부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전히 혼거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시설이 부족하군요. 시설이 부족하니까. 한 방실 내에 과거에는 뭐 20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고 아이고. 지금 그나마 6명 이내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서열이 생기고 위기 질서가 생기고 지배와 폭력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시도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도라도 해야죠. 시작이라도 해야죠. 네. 사실 범죄 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좀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